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스 지니 데이터라는 곳에서 머리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로는 상권 현장을 뛰는 일을 하고 있는 주식대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나이스 지니 데이터라는 이름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식업의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일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냐면, 국내에는 한 70, 80만 개 정도 되는 외식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70, 80만 개 되는 외식 업체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전체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도 하고, 고객이 어떤 소비 패턴을 바뀌고 있는지 분석을 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한쪽에는 포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음식 매장에 있는 포스기, 거기에 이제 영수증이 나오는 기계를 포스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나오는 음식 메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요즘에 뜨고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또 새로 나온 신상품은 무엇인지, 이런 걸 분석하는 일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현상이나 결과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이런 소비를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소비자들의 유동인구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들은 얼마를 버는 사람들인지, 소득 소비 수준을 가지고 연관관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발표드릴 자료는 80만 외식 골목 상권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 외식 산업에 오고 있는 위기가 어디에 기인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식 개별 사업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양극화하는데 그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계속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공급자 측면에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양극화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어떤 트렌드 발표 자료에서는 소비자의 양극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을 때 또는 돈이 적을 때 어떤 소비가 나뉘고 있는지. 그런데 외식업자의 양극화, 이건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저에게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숫자로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죽어야 되느냐? 살아나야죠.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도 두 번째, 외식 사업자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방안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식품 세션에서 발표해 주셨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합니다. 외식 업체 경영 실태 조사라고 해서. 그리고 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가 매년 똑같이 한 외식 업체, 우리나라에 3,000개 정도의 표본 업체한테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신지,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매년 물어봐요. 그러면 1등으로 나오는 게 아까도 잠깐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식재료비 상승이죠. 사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식재료비 상승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외식 사업자에게. 두 번째는 경쟁 심하고요. 세 번째는 인건비, 네 번째는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나니까 살짝 오르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가 9시 이후에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항 같은 것들은 약간 사라졌으니까 제도적 규제는 약간 떨어진 게 보이실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급상승한 게 서빙 구인난과 조리 구인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식 사업자들은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구인난, 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아마 오늘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셨다면 아마 굉장히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깊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응답자분들한테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죠. 업종 전환을 하신 경험이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폐업을 하신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보다도 오히려 22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의 비율이 저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비용 증가가 폐업, 업종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방금 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신 그 트렌드에 매번 또 조사하는 게, 그럼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이십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까도 비슷한, 23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판매가를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외식 사업자들이 비용이 올랐으니까 그걸 그대로 판매가로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건비 조정, 네 번째 대체 인력 활용, 푸드테크 활용, 식자재 거래처 강화, 다 어떤 얘기죠? 비용을 어떻게든 절약해 보겠다, 또는 판매가를 어쩔 수 없이 녹이겠다. 그 증가한 비용을 내 메뉴 가격을 올려서 어떻게든 보전하겠다라고 대답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외식 사업자분들 혹시 계신가요? 비용 올리기, 내 메뉴 가격 올리기 쉬우신가요?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 가격이 오르거나 내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둔감한 편인데, 김치찌개가 1,000원만 올라도, 소주가 500원만 올라도, 치킨 한 마리가 2,000원만 올라도 갑자기 소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식하시는 분들은 1,000원 올리기가 되게 불안불안 조마조마한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외식 사업자 강의를 갔다 왔는데 어떤 사업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공깃밥은 30년째 1,000원이래요. 맞죠? 왜 안 오를까요? 못 올리는 거예요. 판매가 인상이라고 대답은 하셨지만 실제로 이걸 조금이라도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까 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치로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소치로 올린 겁니다. 그 오른 물가 비용만큼을 다 판매가 인상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결과는요. 같은 사업자분들한테 이번에는 장사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맛과 상품력입니다. 두 번째는 청결이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아까 방금 저희 발표 시간에 들으셨죠? 이렇게 비슷한 순서로 나오는 거.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뭘까요? 외식 사업자들의 어떤 위기를 일으키는 장본인, 원인은 비용 증가인데 여기 보시는 것 중에 비용 증가가 있어요? 뭘로 그 해결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매출 증대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왜? 비용은 내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식 사업자분들 3대 비용이라고 부르는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자, 줄인다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매장에 최소 인원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어떻게 사람을 빼겠어요? 식재료비는 내 마음대로 내가 줄이고 싶어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월세 갑자기 줄일 수 있나요? 못 줄여요. 자, 이것만 있느냐?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 가맹비, 기타 경비, 뭐 요즘에는 기술 사용료도 내야 되고 이걸 줄일 수 있나요? 못 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이게 외식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자꾸 폐업을 하게 되시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증가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매출을 봤습니다. 19년 1월부터요 23년 3분기까지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총 매출 시장 규모로 봤어요. 카드사 데이터를 가지고 2019년도에 쭉 오르다가요 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자 갑자기 매출이 한번 뚝 끊깁니다. 내려가죠. 그러다가 21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2년 4월에 방역 조치가 해제되니까 급상승을 하죠. 그리고 23년도에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월별 매출액으로 따져보니까 19년도에는 15조 원 수준이었어요. 월평균. 그러다가 20년에는 13조 원, 21년도에는 12조 원, 각각 13%, 8%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2년에 15조 원으로 다시 27%가 훅 상승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17조까지 다시 한번 14%가 상승합니다. 외식업에서 매출액이 코로나 기간엔 물론 어려웠지만 늘었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지표죠. 자, 그럼 외식 업체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는 80만 개 외식 사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급식이나 배달만 전문으로 하셔서 카드사 데이터에 안 잡히는 매장을 빼고 각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70만 개에서 73만 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식업체 수가. 근데 한 70만 개가 19년도에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20년도에 살짝 떨어져요. 그런데 21년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요. 22년에는 살짝 오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한 70만 개 수준이 유지됩니다. 외식업체의 총 시장 규모도 올랐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올랐고 외식업체 수에도 큰 변화가 없네. 그러면 반대로 외식업이 이렇게 크고 있으니까 반대로 배달업이 좀 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배달업체 매출을 봤더니 이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의 음식 서비스업이라는 통계입니다. 쭉 오르다가요 21년 12월과 22년 1월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바로 직전에 피크를 찍고요 방역조치가 해제되니까 살짝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횡보를 하고 있어요.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떨어진 수준이 가장 화랑이었다는 21년 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외식업체는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나서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배달도 약간 떨어졌다고는 하나 그대로 슬라이딩하면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 산업을 내부적으로 잘 모르고 외부에서만 볼 때는 비용이 올랐잖아. 그건 알겠어. 그런데 매출액도 같이 올랐으니까 수익은 보존된 거 아니야? 어디에 위기가 있어?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 외식 시장이 이렇게 컸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엄살이에요, 그럼? 왜 외식 사업자분들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폐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정답이 바로 양극화 때문입니다. 이 공급자의 양극화 측면을 설명하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오늘 발표를 드릴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 중에 포스 음식점의 매장 매출 데이터가 1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 10만 개를 가지고 매출을 나눠봤어요. 매출 상위 10% 매장, 그리고 10에서 20% 죄송합니다. 10에서 20% 매장, 20에서 30% 매장, 이런 식으로 전체를 10개 분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부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업체들의 매출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10분위별로 각각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봤어요. 저 중간쯤에 22년 4월이 있을 겁니다. 방역 조치가 해제됐어요. 지금 이 간극이 어떻게 됐죠? 코로나 때보다 훨씬 넓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양극화죠. 그런데 이렇게 매출을 잘하는 상위 50% 업체뿐만 아니라 매출이 낮은 업체, 월 매출이 1,300만 원도 안 되는 영세한 업체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숫자로 한번 봤더니, 자, 상위 10% 매장, 매출이 잘 올라오는 큰 매장들, 코로나 기간에 월 매출이 얼마인지 봤더니 6,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월 매출이에요. 6,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이 되니까, 그때도 한창 코로나였는데 오히려 매출이 오르죠. 6,800만 원 수준으로요. 그러다가 22년 방역 조치가 해제되니까 8,500만 원으로 급상승을 하고요. 2023년도가 되니까 9,200만 원으로 거기서 한 단계 더 뜁니다. 매출을 잘하는 큰 업체들은. 그래서 코로나의 기간인 20년과 23년을 비교해 보니까 40%가 성장했어요. 매출 상위 10% 매장들은. 그다음에 2분위, 두 번째로 버는 그 두 번째 분위에 있는 업체들을 봤더니 코로나 기간에는 3,1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이 되면서 36.7%가 올랐습니다. 세 번째 분위는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되면서 33.8%가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10개 분위의 각각의 성장률을 봤더니 40%에서 20%까지 코로나 기간보다는 나아졌는데, 아주 무서운 점은 이 분위 간 역전 현상이 한 번도 없이 큰 업체들은 크게 성장하고 작은 업체들은 작게 성장했어요. 이게 만약에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업체들만 먹고 사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렇습니다. 전체 외식시장의 파이입니다. 그런데 상위 20% 매장이 전체 파이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20년도에는 53.7%를 가져갔어요. 상위 20% 매장이 전체 매출의 53.7%를 가져갔다고요. 그런데 21년이 되자 55%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코로나가 끝나고 23년도가 되니까 55.6%를 가져가요. 이 전체 파이에서 이 큰 업체들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저 작은 업체들의 비중을 한번 보세요. 땅덩이가 좁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경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위기입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한식, 고기 요리 업종 중에서 삼겹살 업종,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삼겹살 업종에 매출 상위 1% 매장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봤더니 3억 8천만 원을 법니다. 연매출이 아니에요. 월매출이에요. 한 달에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3억 8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 상위 1% 매장이. 상위 10% 매장이 1억 5천만 원 정도를 벌고요. 평균적으로는, 업종 평균적으로는 5천만 원 정도 법니다. 이 업종 평균값과 상위 1% 매장의 평균 매출의 차이가 7.7배가 차이 나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양극화가 심한 업종이라는 뜻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한식 해산물 요리 중에 횟집을 가져왔더니 상위 1% 매장은 2억 4천만 원 정도를 벌고요. 상위 10% 매장은 1억 2천만 원. 평균 매출은 4,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상위 1%와 평균값을 비교해봤더니 6배 정도 차이 나요. 자, 고깃집과 횟집, 어떤 게 더 지금 숫자가 컸죠? 고깃집이 더 컸죠. 자, 우리가 오마카세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매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 고깃집들은. 그러면서 양극화 현상이 조금 더 심한 거예요. 고깃집이 횟집보다는.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일반 한식 업종입니다. 여기서는 상위 1% 매장이 2억 7천만 원 정도를 벌고요, 월에. 상위 10% 매장이 9,900만 원, 평균적으로는 3,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차이가 8.7배, 오히려 고깃집이나 횟집보다도 더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정식이라고 부르는 업체와 매장과 그냥 일반 백반집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식, 면요리 업종 중에서 국수, 만두, 칼국수 업종을 봤더니 상위 1%는 2억 3천만 원, 상위 10%는 1억 400만 원, 업종 평균적으로는 3,400만 원 벌고 6.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식,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봤더니 상위 1% 매장은 2억 7천, 상위 10% 매장은 1억 3천, 업종 평균적으로는 4,100만 원으로 6.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중식 업종도 양식과 비슷합니다.
약간 좀 매출이 조금 낮지만 상위 1%가 2억 3천, 상위 10%가 1억 2천, 그리고 업종 평균적으로 3,600만 원, 여기서 한 6.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 7배 정도 차이가 나겠다라는 감이 이제 조금씩 여러 통계를 보면서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식 전문점 중에 초밥 전문점을 봤더니 상위 1% 매장이 무려 월에 5억 6천만 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위 10% 매장이 2억 1천만 원, 업종 평균적으로는 6,1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평균과 상위 1%의 차이가 무려 9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소고기 오마카세, 초밥 오마카세, 그렇죠. 오마카세 유행과 함께 또 요즘엔 초밥 뷔페가 어마어마하게 화랑이죠. 그러면서 매출이 특출나게 높은 업체들이 이 전체 시장의 파이를 이만큼씩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분식업종. 분식업종만 봤더니 상위 1% 매장이 1억 1,20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5,500만 원, 업종 평균적으로는 1,900만 원 가져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식집으로는 월에 몇 억 하는 매장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점으로 한번 볼까요? 상위 1% 매장이 1억 2천, 상위 10% 매장이 6,300만 원, 업종 평균적으로는 2,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전에는 이 호프집의 매출 간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힘들었던 업종이 주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대형 업체, 브랜드 업체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격이 오히려 줄어든 업종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커피 전문점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브랜드 커피 전문점의 직영점 매출은 빠져 있는 수준이고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봤을 때 상위 1% 매장이 1억 2천, 상위 10% 매장이 4,200만 원, 업종 평균은 겨우 1,300만 원 수준입니다. 간극이 9.4배 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지표인데요. 그 무서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업종이 음식업종 113개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간극이 큰 업종 30개를 뽑아봤고 간극이 좀 비교적 작은 업종을 30개를 뽑아봤어요. 간극이 큰 업종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보셨던 초밥 전문점이 있고요. 기타 서양 음식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나 게장 같은 한정식류 있고요. 바닷가재 같은 이런 파인다이닝류의 비싼 음식들이 순위권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1등 소자본 창업이라고 많이 하시는 디저트 업종, 케이크 업종, 토스트 업종, 샐러드 업종, 샌드위치 업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카페, 또 간극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나는 소소한 돈벌이 할 생각으로 소자본 창업을 했는데 소비자들은 맛집 커피 전문점만 간다고요. 그래서 곧 망한다고요. 영세한 업체들이. 그런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큰 업체들이 큰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작은 업종 사이에서도 이렇게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간극이 작은 업종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 카레, 콩나물국밥, 우동, 닭갈비, 이자카야 같은 업종들이에요. 자, 이건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이 이 업종 내에서 매장 간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 앞에 보이는 업종은 도 아니면 모식인 거예요. 창업하면 맛집으로 대박이 나든가 아니면 망하든가. 여기 있는 업종들은 약간 개 아니면 거울 정도 나오는 거겠죠. 안정성은 이쪽이 훨씬 더 뛰어나겠죠. 이렇게 업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그냥 뭐 아니면 도 시장에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 도가 되신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외식산업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양극화는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자의 양극화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개미들은 왜 돈을 못 벌까? 코인 시장에서 저 사람은 코인 많이 벌어서 퇴사했다는데 내 코인은 왜 안 오를까? 부동산 시장에서 저 사람 집값은 몇 배가 뛰었다는데 내 집값은 왜 이렇게 안 뛸까? 그 차이가 뭐죠? 정보력 차이입니다. 공급자의 양극화를 나누는 유일한 요소는 정보력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소비자의 양극화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따 다음 시간에 또 대표님께서 설명을 더 잘해 주실 것 같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어디서 잘지, 어떤 동선으로 여행을 할지, 그리고 어떤 맛집을 찾아갈지 다 골라놓고 가요. 그리고 이제 맛집을 갔습니다, 막상. 그런데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뒤에 줄을 설까요? 아니면 옆에 비어있는 집에 들어갈까요? 줄을 섭니다. 이게 해외여행에서뿐만 그럴까요?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다 검색해서 찾아서 갔는데 거기서 줄을 안 서고 옆에 빈 가게로 간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해외 여행에서만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관광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내가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검색을 해서 줄 서 있어도 줄을 서지 절대 비어있는 가게로 가지 않는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들의 소비 목적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때문이죠? 검색 때문이에요. 우리는 핸드폰을 다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맛집을 찾아요. 근데 그 맛집 옆집으로 갈 일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건 곧 공급자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가격의 양극화. 물가가 막 오릅니다. 근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식 소비 횟수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먹은 건 제대로 먹어야겠죠. 그래서 맛집을 찾아갑니다. 역시 소비 목적이 강해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저 공급자의 양극화를 굉장히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영세하게 외식하시는 분들은 다 망해야 되나요? 없어질까요, 앞으로? 살아남으셔야죠. 살아남으시기 위해서 제가 공급자 양극화가 발생하는 이유가 정보력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정보가 대체 뭐냐? 그럼 난 외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 뭘 알아야 하느냐를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이 8가지 업태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왜 라는 8가지 질문, 육하 원칙과 비슷하죠? 이거에 대해서 내 매장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내가 알아야 될 정보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주목해 주셔야 돼요. 내 매장은 나는 지금 몇 년간 운영을 한 사람인가? 나의 목표 고객층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난 언제 영업을 하는가? 나의 매장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 메뉴는 주로 무엇이고 얼마에 팔고 있는가? 나는 홀과 배달과 포장을 몇 퍼센트 비율식으로 하고 있는가? 내 매장의 서사 스토리는 무엇인가? 이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먼저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매출을 다 뺏어가고 있는 저 경쟁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경쟁점 8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셨으면 소비자들은 과연 그 중에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적는 겁니다. 이 3가지 분야로 8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하실 수 있는 순간 개선점이 보일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즘에 MG 하니까 우리 매장은 20, 30대를 타겟 고객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 매장은 50, 60대 장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저 매장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 상권에는 주로 50, 60대 분들이 많이 오시나? 라고 전략을 좀 수정해 봐야겠죠. 그런 거예요. 자, 난 12,000원에 1인분의 삼겹살을 팔고 있는데 저 옆집은 15,0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기에 줄 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가격을 따라 올리고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높여서 가격 경쟁에서는 밀리지 말아야죠. 오히려 비싸게 받아야죠. 그게 이런 표를 작성하는 이유고, 우리가 상권 분석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외식 통계 조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 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채워주는 수단들인 겁니다. 이것만 채우실 수 있으면 난 상권 분석을 다 한 거예요. 이대로 수정하고 전략을 수정하고 적용하실 수만 있으면 매출이 오릅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외식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좀 증대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면 이 8가지 질문에도 시기가 있고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저기 나온 트렌드 키워드보다 더 먼저 선행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질문이에요. 자, 2016년도, 17년도에 어떤 트렌드 키워드가 우리 외식 산업에 왔냐면 나홀로 열풍, 1인 가구, 그들을 대상으로 한 HML 상품의 개발, 이런 것들이 트렌드 키워드였어요. 자, 뭐에 대한 질문일까요? 지금 누구를 지금 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8가지 질문 중에서. 자, 고객이 트렌드가 된 겁니다. 16, 17년도에는. 그런데 18, 19년도가 되니까 갑자기 공간, 경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스타필드나 현대백화점이 매장을 백화점 몇 개 규모를 갑자기 초복합 대형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18, 19년도에 온단 말이죠.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Where? 장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고객에 대한 트렌드가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자 비대면, 배달이 뜹니다.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죠? How to? 판매 채널에 대한 변화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풀리고 22, 23년도 지금은 가장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을 강타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만 뽑으라면 가격 인상, 물가잖아요.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How much? 가격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고객, 장소, 판매 채널,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트렌드인 거예요. 이 선행 지표들이 나머지 트렌드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는 뭐가 올까요? 요거를 예측하셔야죠.
그 지점에 미리 가 있으셔야죠. 24년도 5년도에는 뭐가 올까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답을 전문가들이 주고 계셨어요. 답은 Y입니다. Y. 왜 내가 그 상권에 가야 돼? 소비자들 입장에서 왜 내가 그 매장을 선택해야 돼? 왜 내가 그 메뉴를 먹어야 돼? 이 이유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 얘기, 서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매장의 스토리가 왜 중요하지?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이제 고객들은 맛에서, 그런 주관적인 맛에서는 우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매장에 가니까 스토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매장을 선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외식 사업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스토리를 만드시는 일인데, 자,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 제 소개를 드릴 때 머리로는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발로는 상권 현장을 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외식 프랜차이즈나 뭐 외식 사업자분들 만나 뵈면, 야, 네가 뭘 알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가 현장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상권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찍어와요. 제가 편집도 하고 녹음도 하고 각본도 쓰고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뜨고 있다는 상권을 다 찾아다녔더니 웬만한 상권은 다 다녀온 것 같아요. 뭐 성수동이나 막리단길 같은 데들도 있고, 요즘 뜬다는 익선동이나 북촌도 있고, 용리단길도 있고, 요즘 뜬다는 데들은 다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뭔가 보이는 공통점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공통점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뜨는 상권엔 반드시 뭐가 있다? 전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식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자, 뜨는 상권 어디를 가봐도 이 3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전통은 무슨 의미이냐? 전통은 쉽게 말씀드리면 노포 맛집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노포 맛집이 없어도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옆에 경주 문화 유적지가 있죠. 역사 유적지에서 찾든지, 아니면 폐 공장을 카페로 전환했든지, 한옥 마을이 있든지, 아니면 80년대 세트장 같이 그 동네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하든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의 의미는 뭐냐? 고유성이에요. 여기에만 있잖아요. 그 상권에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전통의 의미는 고유성이에요. 두 번째, 외국식은 무슨 의미냐? 어저께 문정인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양식과 일식이 뜨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니까 지금은 중식과 대만식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식의 의미는 뭘까요? 집에서 먹을 수 없는 거. 내가 외식에서는 새로운 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접하지 않는 음식들. 그래서 두 번째, 외국식의 의미는 새로움이고요. 마지막, 디저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그거 뜨는 상권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빵을 먹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빵을 어떻게 하죠? 사갖고 집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도 주고 지인들한테도 줘요. 여기서 확대성, 확장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인한테도 다음에 그 매장을 또 가고 싶게 만드는 어떤 연결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디저트의 의미는 사실은 연결성, 지속성입니다. 이 3가지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외식 사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하셔야 되는 답이 이 3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고유한 매장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자, 이건 우리가 소비자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7P라고 부르는 어떤 항목들인데, 그걸 외식 산업에 적용시키면 소비자들이 만족을 느끼는 요소가 이렇게 많습니다. 맛도 있어야 되고요, 양도 적당해야 되고, 가격도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요소는 요즘에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영세한 좀 조그만 매장을 하고 있는데 옆에 나보다 큰 매장과 이 종합 점수로 붙어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난 정말 맛있게 만들어. 그럼 큰 매장은 맛없게 만들어요? 난 깨끗해, 친절해. 옆에는 더 깨끗하고 더 친절한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실 거예요? 그러면 영세 외식 매장은 이 중에서 아주 날카롭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를 골라서 걔를 갈고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로 큰 매장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유성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외식 메뉴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냥 떡볶이 안 돼요. 신당동 떡볶이여야 돼요. 그냥 족발 안 돼요. 장충동 족발이어야 된다고요. 내 메뉴를 어떻게 바꿔보라는 게 아니라 내 메뉴판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외식 메뉴도 그냥 메뉴 명칭이 아니라 여기다 지역 명칭을 넣고요. 요즘 혹시 플루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뭐 이베리코의 어떤 특수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플루마 맛집으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삼겹살 맛집이 아니라. 삼겹살 맛집으로는 그 큰 매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플루마 또는 뭐 부추 삼겹살 이렇게 유명해져야 내가 그 매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메뉴 하나를 뾰족하게 만드는 걸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어느 지역 삼겹살 맛집 이렇게 치면 제 순위는 이만큼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드를 바꾸셔야 된다고요? 상견례 맛집, 데이트 맛집, 애견 동반 맛집 이런 식으로 내 매장의 색깔을 달리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검색되는 매장을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거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에요. 새벽에 문 여는 집, 특이성이 있죠. 고깃집이에요. 그리고 울릉도 칡소 맛집, 특이성이 있죠. 소비자들이 보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요. 특이하잖아요. 고유하잖아요. 이렇게 매장을 만드셔야 돼요. 내년에는 특히나 더. 자, 두 번째, 새로운 매장입니다. 제가 새로운 매장을 만들려고 말씀드리면 뭐 인테리어를 막 새로 하시는 걸 생각하는데 고객들이 느끼는 새로움은 주로 메뉴에서 와요. 그런데 내가 치킨집을 해요, 냉면집을 해요, 초밥집을 해요. 이 주 메뉴를 바꿀 수가 있나요? 대부분 주 메뉴는 함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주 메뉴를 바꾸는 건 그냥 업종 전환이죠. 폐업하고 새로 재창업이죠. 그러니까 뭘 손대기 시작하냐면 부가 메뉴들을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킨과 떡볶이 같이 많이 드시죠. 요즘에는 냉면과 불고기 많이 드시죠. 이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이 성공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찾으셔야죠. 초밥집에서 생맥주, 일본식 생맥주가 들어온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합을 해봤을 때 최상의 조합의 효과가 나더라, 매출이 오르더라 라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 메뉴를 계속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매출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요, 대체 메뉴를 만드시면 안 돼요. 주 메뉴랑 대체할 수 있는 관계의 메뉴를 만드시면 안 돼요. 보완적인 관계. 저 주 메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드셔야 돼요. 닭갈비집을 하는데 곱창집을 하면 상충이 납니다. 그런 걸 만드시면 안 되고요. 부가 메뉴를 실험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여기는 가끔 저 메뉴는 맛이 없지만 그래도 항상 새롭게 변하고 있는 매장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매번 올 때마다 새로움을 느낄 거예요.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속형 매장은요. 자, 우리가 부산에 가면 어묵을 사옵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 가서 빵을 사와요. 제주도 가면 감귤 초콜릿을 사옵니다. 왜 사오는 거예요? 사와서 내 가족들한테 나눠 주고 나도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준다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님 오셨을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내년에 딱 지키시면 됩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배부르다 안 돼요. 배부른다는 뱃속에 넣으신 거고 손에 들려주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야, 이건 너는 맨날 데이터를 보고 현장 맨날 나가니까 아는 거지만 나도 이런 걸 좀 알고 싶어라고 하시는 외식 사업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니아, 과기부 산하의 니아라는 그 기관에서 외식 통계 조회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더외식이라는 서비스 사이트에 고지 쓰면 이 데이터들, 아까 그 정보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항목들을 실제로 무료로 조회해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끝나고 나면 직접 조회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은 어떤 메뉴를 팔면 매출이 오를까를 요즘은 푸드테크가 다 여기까지도 말을 해줍니다.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역시 더 외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외식 시장은 위기라고 하죠. 비용 증가, 경쟁 심화, 구인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외식 사업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양극화의 문제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근데 뭔가 다행인 건 있어요. 소비자들이 외식비의 지출을 닫은 것, 지갑을 닫은 건 아니에요. 다만 큰 업체들로 몰리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선택받는 매장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유한 매장, 새로운 매장, 지속형 매장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 데이터를 또 발로 현장을 뛰고 계신 주시태 실장님, 저희 지금 우리 현장과 온라인에서 질문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워낙 인사이트 넘치는 강연을 해주셔서요. 여러 질문 가운데 저희가 2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간략한 질문인데요.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 스시오나 쿠쿠 같은 뷔페들도 초밥 전문점으로 분류가 되는지 온라인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스시오나 쿠쿠 같은 뷔페들은 뷔페로 분류가 됩니다. 해물 뷔페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업종 역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요즘 뷔페 업종은 굉장히 좀 화랑인 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외식업 운영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계약자로 나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양쪽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지 6367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걸 아니면 윷 정도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도식으로 뭐를 바라고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안정성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매장 입지나 상권은 조금 더 자유로운 대신 일반적이에요. 고유성을 만들어내긴 쉽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유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좀 더 높지만 뭐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안정성이냐, 성장성인데 약간 위험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그 상권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양극화, 이건 공통적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서만 파는 제주 한라봉 같은 거 있죠. 파리바게뜨에서도 뭐 가평 마음샌드 거기서만 팔잖아요. 자, 프랜차이즈도 지금 고유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특징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새로움을 주셔야 되고 지속성을 주셔야 되고 고유성을 가져야 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두 개의 안정성을 지향하느냐 성장성을 지향하느냐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